10%도 생각보다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다. 1%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금융자산 10억이면 1% 안에 들어갑니다. 이 부의 세계는 엄청나게 큰 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계는 항상 평균이라는 것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통계적 중산층과 내가 체감하는 중산층이 다르죠. 당연히 퇴직 후에 재무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초기에 퇴직 이후에 제일 최악은 몰빵했다가 크게 얻어 터지는 거거든요. 이 후유증이 10년 이상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 이후에 10년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10년의 초점을 맞춰서 10%도 생각보다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다. 1%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금융자산 10억이면 1% 안에 들어갑니다. 이 부의 세계는 엄청나게 큰 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계시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위에는.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유럽의 웬만한 나라보다 큽니다. 한 나라보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라고 그래봤자 우리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 상단이 정말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비중이 되게 높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느냐, 부동산 가격이 문제냐 비중이 문제냐, 이거는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좀 다르거든요. 저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비중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으면 부동산으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상위 10%에 들어가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금융자산이 없으면 현금 흐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점인가에 대해서는 자산 재조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회가 이런 자산 재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오히려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캐시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은 집으로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이런 식의 해야 돼요, 사회가. 근데 안 가죠. 다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과제는 분명하다. 사람이 부동산에서 현금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물론 이제 주택연금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있고, 최근에 들었던 얘기는 아예 어떤 분들이 대출을 받는데요, 많이. 그래서 이자까지 받아서 집값이 비싸니까 생활비 쓴답니다. 그리고 나 죽은 다음에 자식들 알아서 하라는 거죠. 내가 굳이 뭐 거기까지 하기 싫다는 거죠. 이런 식의 흐름도 있는데, 이런 방법도 방법인 거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자산의 크기에서 현금 흐름으로 사회가 전환돼야 된다. 그걸 하지 않으면 본인도 힘들다. 시퀀스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률 순서 리스크인데, 퇴직 이후에 동일한 금액으로 시작해서 10년을 운영했다 가정을 해보면은 10% 났다, 마이너스 났다, 플러스 났다 왔다 갔다 하지만 평균을 내게 되면 두 개가 똑같은 계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와 B가. 근데 하나는 플러스로 시작해서 중간중간 마이너스 나가지고 산술 평균 했더니 10%가 나온 거고, B란에는 처음에 수익률이 많이 빠졌는데 나중에 반등해가지고 플러스가 나서 평균 10%가 된 겁니다. 똑같아 보이죠, 우리는. 직장 생활할 땐 똑같아요. 왜? 내가 월급을 조달해 오니까. 근데 이 구조에서는 처음에 깨지고 시작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인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시퀀스 리스크랍니다. 수익률이 초기에 나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퇴직 이후에 제일 최악은 금융사기 당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몰빵했다가 크게 얻어 터지는 거거든요. 이걸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운 좋게 성공하면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게 실패하게 되면 이 후유증이 1년,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이상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좀 힘드시더라도, 요즘은 우리가 월급식 ETF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상품도 많아져서, 과거에는 이렇게 꾸준하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부동산 임대업 외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금융자산을 통해서, 그것도 또 ISA 계좌와 같은 절세 계좌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자산들을 좀 활용하셔서, 대표적인 게 배당주 ETF 같은 것들도 있고, 커버드콜은 어느 정도의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는 보수적으로 너무 분배금이 높은 거는 그것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공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맞춰서 그렇게 짜 놓으시면, 저는 그런 훈련이 제일 중요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아졌다. 그리고 그것도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것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포트폴리오 짜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제가 다른 유튜브 나가서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퇴직 후에 재무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90까지 살 건데 30년 어떻게 재무설계해야 되냐. 30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연구 결과들인데 10년만 계획 세우시면 됩니다. 퇴직 이후에 10년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후생활 전체를.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10년의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하고, 어떻게 내가 현금을 만들어내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훨씬 더 유용하고, 이것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들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한결같이 10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시퀀스 리스크라는 거, 처음에 크게 터지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캐시플로우로 자산을 좀 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 두 번째 이제 10년의 초점을 맞추라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퇴직 이후에 투자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죠.
두 가지입니다. 60대 이후에 자산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왜 벌어지냐면 이건 그냥 똑같은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일을 하고 운용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냥 이 돈을 계속 빼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직장 생활하고 현금 흐름이 있을 때는 이 자산의 격차보다 현금 흐름에서 유입되는 양의 그 사람의 일상생활의 질을 결정을 하는데 퇴직하고 나면 그 자산에서 돈을 뽑아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에서 계속 이 시점에도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리고 운용 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우리가 자산 격차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굉장히 다층적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옛날에는 빈부격차 혹은 세대 간 갈등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세대 간, 지역 간, 정치적 입장 간, 같은 퇴직자라도 또 갈라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합적인 현재 이런 극단 현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격차의 쿠션 역할을 하는 게 복지입니다. 복지 사실. 최하층은 떨어지지 않게 자꾸 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자꾸 자산 중심으로 보는데 은퇴 설계는 자산 중심의 설계가 아니라 현금 흐름 중심의 설계를 해야 돼요.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은 생활하다가 내가 퇴직을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주된 일자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된 일자리에서 내가 나오는 순간 내 노동력의 가치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저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제 노동력의 가치도 제가 퇴직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이걸 보완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연금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현금 흐름 중심으로 자산을 설계하는 마인드를 바뀌어야 되는데 전 이거를 세계관의 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세계관의 이동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월급을 받고 현금 흐름이 있는 시기에는 내가 급여 형태로 내 자산 운용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설사 좀 깨먹어도 크게 어마어마하게 깨먹지 않는 이상은 내 삶을 지탱할 수 있어요. 근데 퇴직하게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빼야 돼요. 근데 내가 오래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돈 운용도 해야 돼요. 투자의 목적이 원래 자산을 순증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뺀다는 것은 뭐냐면 순증에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퇴직 이후에는 이중된 상반된 가치를 동시에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늘 빼야 되는데 생활비로 그럼 내가 순증시키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빨리 고갈시키면 안 되잖아요. 운용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역의 방향으로 작동되는 거거든요. 이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노벨상 받은 로버트 머튼 교수 같은 양반도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퇴직 이후에 운용하면서 인출하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다. 동시에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산운용 중심의 축을 자산 크기 중심에서 현금 흐름 중심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얼마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내가 덜 고갈시키는 방향으로 어떻게 운용을 할 거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사고의 틀을 전환시켜야 되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한 50대 정도가 되면 전 드리는 말씀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쫙 나열한 다음에 부채 갚고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얼마인가를 한번 자기 점검해보는 과정을 꼭 갖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자리 얻을 수 있으면 아주 소득이 높은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면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하나는 뭐죠? 기존에 모아놓은 돈을 덜 빼도 되잖아요. 그래서 운용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 월급을 통해서 내가 현금을 계속 조달할 수가 있죠. 현금으로 조달 플러스 기존 보유 자산의 운용 기간을 더 늘릴 수가 있겠죠. 인출 덜하고. 이중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스턴 대학의 은퇴 쪽으로 유명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은퇴 시점을 2, 3년을 늦추면 은퇴 파산 리스크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그건 정책적인 게 훨씬 더 큰 건데 저희가 이제 은퇴 준비 차원에서 그걸 본다고 그러면 우리 정기고령기, 후기고령기라고 그러거든요. 그 정기고령기는 65세부터 75세까지를 정기고령기라고 합니다. 75세 이후로 우리는 후기고령기라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정기고령기까지 일하는 것을 권합니다. 근데 쉽진 않죠. 굉장히 그거를 하시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소득이 많이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내 캐시플로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일을 하는 게 좋고, 단순히 일은 그걸 넘어서는 가치가 있죠. 그 사람의 어떤 자존감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고립, 외로움이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 질병을 넘어서 육체적 질병의 원인이기도 하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고독부 장관, 외로움부라는 걸 만들어서 진짜 장관을 임명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금 크레바스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오면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제 생각에는 웬만한 중소기업 꽤 괜찮은데 이상의 그런 기업을 다니신 분들이면 국민연금 최저생활비는 나올 거거든요. 아주 충족한
뾰족하진 않더라도. 근데 그게 국민연금에 지급되는 시기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정 퇴직 시기는 60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 현업에서 이루어지는 퇴직 연령은 그보다 빠릅니다. 57세, 56세 이러기 때문에 대략 한 7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득 공백기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그 외국에서는 이런 연금 크레바스 같은 거 우리보다 문제가 덜하냐면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되게 높아요. 70%가 넘는데 그렇게 되면 남자들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군대도 2년 갔다 왔다 치면 보통 정말 빨리 취업을 하면 27살입니다.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대학 진학률이 높지 않아요. 그 지역에 있는 벤츠 같은 회사들이 있으면 거의 다 고등학교 마치고 취업해서 이분들이 연금을 60세까지 연금을 몇 년 넣습니까? 40년을 넣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7에 취업을 한다는 게 빠른 거고 또 대학원까지 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요즘은 거의 30살 돼서 하는데 50대 중반에 나오면 25년 정도 연금을 넣어요. 딴 나라는 40년을 넣는데 그러니까 유럽은 연금 갈등이 우리와는 다르거든요. 자기들은 빨리 받겠다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죠. 프랑스 같은 데들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연금 크레바스라는 기간이 다른 나라보다 심해요. 같은 경제적 수준에 가진 나라 중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연금저축계좌라든가 IARP라든가 아니면 IS의 계좌 같은 이런 전세 상품들을 이용해서 최소한 이 크레바스 기간을 버퍼라고 그러죠. 버퍼. 삶의 버퍼를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나오는 조사가 가장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통계로 씁니다. 연구도 많이 돼 있고 데이터도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딱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300만 원 전후입니다. 부부가 이 정도 생활비는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거고 더 잘 살려면 2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죽어도 매주 골프 쳐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도 안 되죠. 더 있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시점이 되면 갖고 있는 자산에서 나오는 캐시플로우가 있고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생활비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어느 순간 일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좋은 거는 만약에 나오는 캐시플로우보다 돈을 덜 쓰면 제일 해피한 거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근데 대다수는 이게 부족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비를 재조정해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현재 쓰고 있는 퇴직 전에 쓰고 있는 생활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뽑아낼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서로 대입을 시켜서 이거를 맞춰놓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맞으면 돈이 되면 충분하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내가 돈을 더 벌어오든가 투자를 더 잘하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요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공식이에요. 이 공식 내에서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냐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종교에서는 사랑하라고 그래요. 모든 종교에서 미워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즈니스는 종교였는데 위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선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의 선을 착하라고 하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그러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사랑하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나 아이가 매일 사랑스러우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은퇴 설계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해져 있어요. 이틀. 근데 이 과정 가는 그 디테일에서는 각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통계적 중산층과 내가 체감하는 중산층이 다르죠. 당연히 다르는데 통계는 항상 평균이라는 것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한 100명이 있는데 이 100명의 사람의 재산이 100억이야. 그러면 평균적으로 1억이겠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돈의 크기에 관한 생각에서는 그 평균이 위험한 생각입니다. 적합하지 않아요. 100명 중에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 빌 게이츠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다 99명은 한 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균의 함정이라는 거죠. 통계는 평균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보는 건 인간은 비교의 동물입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거고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최고의 감정 중에 하나가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내가 중간인 것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건 다르거든요. 왜? 비슷한 재산이 있는 사람끼리 모여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의 근거가 평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인가 어느 나라 속담에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란 내 여동생의 남편보다 1달러를 더 벌면 내가 부자다. 네?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버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사회적인 비교나 이런 압력이 작동되는 것들 자체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인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노후 준비, 재무 설계 이런 거에 앞서서 중요한 거는 인생 설계와 가치관이에요. 노후 생활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노후 생활은 4가지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4가지 기둥은 뭐냐면 당연히 건강이 첫째죠. 그 다음에 돈, 관계, 그 다음에 일입니다. 이 4가지 기둥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4가지 기둥을 다 완벽하게 만들 수 있으면 다 되겠죠. 그래서 저는 드리는 말씀이 이런 4가지 기둥은 최선의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게임에 가깝다. 돈도 건강도 다 최악을 피하면 되거든요. 막 건강하면 좋겠지만 건강하지 않아도 내 2다리로 걷고 앞가림 하면 되거든요. 약 먹고 병원 자주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도 나쁠 수는 있지만 파탄만 안 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4가지에서
그래서 최악을 피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바라보시면 내가 남들하고 비교하거나 이런 것들 자체가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나만의 기준으로. 워렌 버핏 다시잖아요. 워렌 버핏이 하는 게 뭐냐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너스 스코어라고 그래가지고 내면의 점수판이 훨씬 중요하다.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남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는 못 속이잖아요. 그런 자기 내면의 점수판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 평가할 것인가. 이것이 저는 사실은 어찌 보게 되면 어떤 사회적 비교나 압력에 앞서서 훨씬 더 중요하고 저도 못하고 있지만 이런 걸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저도 이제 20년 좀 넘게 근무하면서 꽤 평균 이상 정도의 자료를 보고 설문조사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야, 최적의 은퇴 솔루션이 뭐야 얘기하면 사람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경험, 또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에 대한 감내도, 그 다음에 했던 일, 너무너무 많은 변수가 개입되는 게 은퇴 설계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꾸 최선을 찾지 마시고 최악을 피하는 쪽, 오히려 확률적으로 내가 우세해지는 길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시험은 최선을 찾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시험은. 수능 시험 보는데 확률로 접근하면 안 되죠. 무조건 정답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은퇴와 같은 인생 살이의 문제는 오히려 정확한 정답보다는 최악을 우리가 피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조금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견뎌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요즘 그런 책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즐겁게 사시는 분들, 어떤 사람은 해외 투어를 계속 하시거나 뭐 재미없게 살면 유튜브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안 나오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심심하게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심심하게 사는 게 비정상이 아니라 그게 정상이다. 유튜브에 나와서 재밌게 사는 사람들이 비정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심심하게 사는 것이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내가 심심하게 사는 게 정상이고, 심심하게 사는 우리가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내 돈을 지켜야 합니다. 내 화폐 가치를 지키려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금으로서는 내 화폐 가치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적금은 현금성 자산이거든요. 지금 아이가 어린데 10년 뒤에 아이 학자금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내 돈의 가치를 가만히 앉아서 심하게 표현하면 쓰레기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투자의 정답이 있느냐, 불확실성에서 내가 확률을 높이는 게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개별 종목 하셔도 되고 다 하셔도 되죠. 근데 만약에 전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1,000만 원이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책은 여기 나와 있는 돈의 가격이라는 책인데요. 돈에 과연 가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 돈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저장 수단일까요? 사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연금 관련된 일을 하니까 지금 현재 돈을 넣어서 이 돈을 20년, 30년 뒤에 써야 됩니다. 이 20년, 30년 뒤에 내 돈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현대 통화제도 내에서는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돈의 가치가 시간과 더불어서 떨어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이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그 2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 돈이 간 곳은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자산시장이었습니다.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주식과 부동산, 금도 포함되죠, 여기에. 이런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과 이 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격차가 2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습니다. 그 밑에 행간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통화량, 통화 가치 이런 문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장기적으로 자산 운용을 하시고 투자를 하실 때 화폐 가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영국 책이지만 굉장히 쉽게 썼고 사례도 많고 가독성도 좋아서 여러분들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운용할 때 내 돈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한 안목을 기르실 수 있는 책이라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예적금은 현금성 자산이거든요. 본질적으로 이자가 붙는 현금성 자산인데 현금성 자산의 역할은 뭐냐? 당연히 생활비 수단인 거죠.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간이 정해진 용도의 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년 뒤에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주식하면 안 되거든요. 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지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용도가 2, 3년 내에 써야 될 용처가 정해진 돈은 현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주식도 있을 거고 부동산도 있고 뭐 여러 개 넣어놓는데 단순하게 이제 주식만 먼저 놓고 보게 되면 주가 확 폭락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현금이 없으면 재산이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면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폭락한 거에 대해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쿠션, 포트폴리오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내가 팔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하고 또 이 돈이 소위 말하면 물타기죠. 새로운 저가를 살 수 있는 찬스를 주기도 합니다. 이게 현금의 역할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근데 이 세 가지 역할은 특징이 뭐냐면은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기간은 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고 세 번째는 이건 일종의 유동성인 겁니다. 일시적인.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가야 되는 자산들. 예를 들어서 연금이라든가 지금 아이가 어린데 10년 뒤에 아이 학자금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현금을 확보하게 되면 내 돈의 가치를 가만히 앉아서 심하게 표현하면 쓰레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이 책의 뒷부분에 얘기를 합니다. 저자가 보는 투자의 기상도죠. 투자의 기상도. 제가 왜 기상도라는 표현을 쓰냐면 그 투자의 세계에서는 내일 날씨가 비가 올지 비가 안 올지를 예측하는 것은 맞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맞춰봤자 50대 50입니다. 근데 지금의 계절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맞출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케인즈경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 정확하게 틀리는 것보다 about 대충 맞는 게 나은 겁니다. 투자에서는 오히려 정확하게 틀리는 게 더 많아요. 왜? 100%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자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상도를 보는 건데, 저자는 이제 금리가 아주 높아지는 않을 거다. 지금 우리가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 너무 낮은 금리를 봐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게 정상인 줄 아는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시기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낮은 금리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00년대 들어와서 금리가 낮아진 거지, 그 전까지는 두 자릿수 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좀 높아진 거죠. 우리가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때보다는 높아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낮은 금리가 지속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이것도 좀 더 높을 것이다. 그래서 저렴한 돈의 시대는 끝났다. 코로나 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벨기에 같은 나라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으면 마이너스 금리여가지고 은행에서 그 사람한테 돈을 줬습니다. 내가 이자를 낸 게 아니라 돈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으면 마이너스 금리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인 저렴한 돈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금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행위를 꿈도 꾸지 마라. 안 된다. 인플레이션으로 구매력이 감소하는 이런 금융 억압의 시대에는 그런 건 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실물 자산에 좀 관심을 가져라. 원재라든가 인프라. 요즘 금 많이 올랐죠. 금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저자가 또 부동산 전문가니까 그 사람은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루할 만큼 단조롭게, 역동적이고 열심히가 아니라 지루할 만큼 단조롭게 주식에 투자해라. 주식에 투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잘 분산된 인덱스 펀드, 글로벌 인덱스 펀드라든가 전 세계에 투자하는 S&P 500 같은 미국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를 활용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오래도록 투자하는 게 좋다. 그리고 현금은 비상금 수준만 남겨놓고,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불리한 시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자는 예적금에 대한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있죠. 투자는 이제 당연히 필수죠.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여러 위대한 투자가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들의 표현들 중에 공통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내 돈을 지켜랍니다. 내 화폐 가치를 지키려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금으로서는 내 화폐 가치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존 템플턴 경, 가장 존경받는 월가의 성인이라고 불렸던 존 템플턴 경이 말씀하신 건데, 투자의 목적은 세후 복리 수익률의 극대화다. 인플레이션을 보호받으면서 세후 복리 수익률을 극대화하려고 그러면 피해야 될 건 뭐겠어요? 예금은 피해야 되죠. 당연히 주식 자산을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왜 주식을 해야 되냐? 이 책에서 이제 간단하게 인덱스 같은 우량 자산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S&P 500 같은 인덱스 펀드가 등장한 거죠. 인덱스 펀드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 저는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공부 제일 열심히 한 게 인덱스 펀드였거든요. 왜 이렇게 인덱스 펀드라는 아이디어가 자산 운용 산업, 투자 산업에서 굉장히 위대한 아이디어였나. 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ETF도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없었으면 ETF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 자산 운용 산업에서 가장 위대한 혁신이 인덱스 펀드의 등장과 ETF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본주의에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개인 투자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 성장의 과실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겁니다. 인덱스 펀드. 그래서 우리가 S&P 500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시장 전체를 사는 거거든요. 시장 전체를 나타내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 뱅가드 토탈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 다 사는 건데, 사실 S&P 500과 뱅가드 토탈 인덱스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S&P 500도 시장 전체를 사는 걸 우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제가 조금이라도 성장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에 어떤 기업은 망하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크게 성장하기도 하고 서로 상쇄가 되면서 결국은 총양인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주가는 이익의 그림자거든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이것이 이익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가가. 경제가 조금만 성장하고 그 결과로 그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총합이 플러스가 되면 주가가 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S&P 500 200년치 그래프를 보시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한 15년간 박스권이었었지만 80년대에 종합주가지수 인덱스가 처음 생겼거든요. 80년부터 지금까지 46년간 보게 되면 40년간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증권학자인 엘로이 딤슨 교수가 쓴 그 낙관론자의 승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 한 책방 가면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온라인에서. 근데 그 책이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 그 책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장기적으로 주가는 우상향했다. 경제가 성장하는 한.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건 어떤 거죠? 언제, 얼마만큼 오를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와 언제를. 그럼 질문을 바꿔서 연금에서 운용을 한다. 그럼 고민할 필요 없죠. 20년 이상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봐서 20년 이상을 보유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난 해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주가가 우상하는 경제 성장의 과실을 내가 인덱스 자체만으로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을 흡수합니다. 왜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흡수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가가 올랐어요. 그럼 원자재 가격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기업이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처절한 비용 절감 노력을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반도체 업종 같은 거. 규모의 경제를 키워서 한 단위당 생산 원가를 낮춘다.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좋은 거죠. 그냥 소비자한테 전가시켜버린다. 이 세 가지를 할 수 없는 기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겠죠. 그들이 망한 걸 누가 가져갑니까? 이 세 가지를 할 줄 아는 기업이 가져가겠죠. 상세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 총은 이것이 상세된 것의 시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에는 물가 흡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못한 기업도 죽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는 이제 필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이렇게 특히 뭐 연금자산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 주식자산을 장기적으로 기본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고,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이제 원리금 보장형으로 하시는데 이것은 이 시대에 통화량이 많고 국가 부채가 많아지고, 지금 국가 부채가 모든 나라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엔 시작도 아직 안 했습니다.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 부채는 굉장히 늘어나게 돼 있고, 또 정치인들은 세금을 걷는 것보다 부채를 늘리는 정책을 더 선호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왜? 세금을 더 걷는 정책은 절대 인기가 없는 정책입니다. 여러분들, 정치인의 목적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정치인들의 일차적인 목적은 당선에 있지 국가의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국가의 미래를 하려면 당선이 돼야 그들이 국가 미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미래를 위하는 엄청난 위대한 원대한 꿈을 가진 정치인이라도 선거에서는 이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적으로 부채를 좋아하고 돈을 푸는 정책을 정치인들은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여러분들께서 주식 중심의 자산 운용을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이고, 내가 그걸 분석이 어렵고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인덱스나 TDF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하시면 내가 투자 지식의 부족함들을 메꿔 나갈 수가 있죠.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투자의 정답이 있느냐? 정답이 없습니다. 주식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대한 내 감내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한 자기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투자는 불확실성의 세계관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세계관에서 내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확률적인 게임일 뿐입니다. 확률적으로 내가 생존 가능성이 높은 쪽을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안전하면서 고수익을 주는 거잖아요. 이건 다 사기입니다. 이거는 투자라는 세계의 질서와 맞지 않는 거예요. 안전하고 고수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디얼 타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상적인 사고로서는 만들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현실의 세계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아이디얼한 타입이 실제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불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성에서 내가 확률을 높이는 게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먼저 받아들이신 다음에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개별 종목 하셔도 되고 다 하셔도 되죠. 근데 만약에 전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 어떤 거 했었냐고 그러면, 저는 일단은 보수적으로 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배당 관련된 것들을 배우는 게 되게 좋다. 인덱스나 아니면 섞는 거죠. 인덱스 펀드, 그다음에 ETF, 그다음에 배당주 ETF. 한국과 미국과 이렇게 섞어서. 왜냐하면 요즘 월지급식 배당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좀 떨어져도 배당이 들으면 견딜 수 있거든요. 사람 심리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훈련을 해가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근데 내가 경험이 없는데 어느 정도 비중이냐? 30% 정도 얘기합니다. 1,000만 원이면 경험상 3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라. 왜냐하면 100만 원, 200만 원, 10에서 20%는 이게 오르고 내려도 전체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작아요. 체감이 안 돼. 포트폴리오에 대한 영향도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가격 변동이 있는 자산이 있고, 700만 원은 예금에 넣으면 가격 변동이 없는 자산이잖아요. 300만 원은 가격 변동이 있는 자산이잖아요. 가격 변동이 있는 자산이 움직여서 내 전체 수익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10에서 20%는 너무 영향이 미미한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오르지 않는 이상, 많이 오르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한 30% 정도, 1,000만 원에 한 300만 원 정도를 인덱스라든가 아니면 배당, ETF 같은 것들 좀 활용하셔서 훈련을 해보시고 경험이 쌓이시면, 왜냐하면 투자는 제가 아니라 정말 위대한 투자가분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은, 투자는 죽을 때까지 학습 과정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해외 투자 때문에 환율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해외 미장 같은 데 투자가 늘었기 때문에 원화를 팔아서 달러로 가신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또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투자 자산 구성에서 해외 투자 비중이 높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아직도 더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환율을 일시적인 거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자산 배분에 접근해야 되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것이 앞으로 많은 고민이 돼야 될 거예요. 길게 놓고 생각하면은 한국 사회가 저성장 고령화가 되면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한국 경제가 혁신도 더 많이 하고 고용도 더 많이 하게 하면 좋겠지만 현대적 혁신이 고용을 많이 늘릴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경제의 특수성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반도체, 조선, 철강, 화학 이런 산업 구조가 특징이 뭐냐면 수출을 많이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다른 나라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비즈니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순환형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 자체 변동성이 높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자산 운용을 하고 자산 배분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내 돈을 주식과 채권의 몇 %로, 그다음에 미국에, 중국에, 인도에 나눠 넣는 걸 자산 배분이라고 얘기하는데, 환율 문제를 바라볼 때 환율 예측으로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자산 배분으로 시작할 거냐에 대해서 완전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전 여러분들이 환율 예측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산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80년대 이후에 투자 수익의 결정 요인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돼 있고, 대표적인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산 배분에 관한 겁니다. 물론 이 연구는 초기에는 연기금을 대상으로 했던 겁니다. 우리가 투자 수익을 결정하는 3요소가 있거든요. 그 하나가 뭐냐면 종목 선택, 마켓 타이밍 두 번째, 세 번째가 자산 배분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갖고 분석을 해봤더니 자산 배분이 미치는 영향력이 90%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때 전 여러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측으로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산 배분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자산 배분하게 되면은 사실은 별 걱정할 게 없어요. 자산 배분에 깔려있는 사고는 자산 간 분산, 지역 간 분산, 통화 분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한국과 미국만 예를 들어도 통화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통화 분산할 때도 환율 예측에 의해서 해지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는데, 저는 해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금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퇴직연금이다 그러면 매년 1년치 퇴직금이 들어오잖아요. 어떤 회사는 매월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분기별로 들어오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회사도 있습니다. 얘한테 규칙적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셨어요. 그것도 내가 세액공제를 매년 900만 원씩 받아야 되니까 규칙적으로 불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냐면 계속 내가 자산 배분해놓은 상태에서 적립식으로 사다 보면 환율도 적립식에 사게 돼요. 자산도 적립식으로 사게 되고 주식도 환율도 적립식이 됩니다. 뭐 하나 내가 고민합니까 이거를. 그리고 자산 배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환율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제가 또 책에서 읽었던 재미난 비유인데, 그 굉장히 유명하신 경제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이게 죽으면 내세의 직업이 현생에 있을 때의 IQ를 결정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죽으면 다음 세상을 결정해주는 심판관이 앉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죽어서 오는 사람한테 당신 IQ가 얼마요? 그랬더니 이 죽은 사람이 IQ가 200입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 물리학자, 화학자가 되시오. 자연과학을 공부하시오. 이 얘기를 한 사람이 경제학자입니다. 유명한. 두 번째 온 사람이 당신은 IQ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50입니다. 당신은 똑똑하니까 경제학자가 되시오. 세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은 IQ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IQ가 80입니다. 당신은 다음 세상에 환율 예측가가 되시오. 머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환율을 접근하실 때 특히 연금과 같은 장기 자산에서는 자산 배분과 정식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때는 미국 경제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경제학자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가장 사후에 비난을 받았던 학자 중에 한 명이 자유주의 경제학에 아주 거두셨던 밀턴 프리드만 시카고대 교수셨죠. 이분이 했던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돈에 관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현대에 와서 이런 통화량이 늘어나느냐. 이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국제 통화 질서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 건데, 70년대 이후에 통화량이 더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에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두 가지 국면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971년도에 국제 통화 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 영국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부터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절대 강국이 되죠. 미국이 그때 가장 경제 규모도 컸고, 그 다음에 금도 제일 많이 보유했었고, 달러도 가장 안정적이면서 강세였었고, 그리고 전쟁에서 가장 또 혜택을 많이 받고, 이렇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새로운 통화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그건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그러죠. 이 브레튼 우주 체제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정통 근본이제는 가지고 있는 금만큼만 돈을 찍어내야 돼요. 매장 용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금이 안정적인 소위 말하는 화폐를 저장하는 수단이 됐던 거죠. 그 브레튼 우주 체제가 되면서 이 금과 달러를 연동
연동시킵니다. 금 1온스당 달러 35달러 연동시키고 다른 나라 통화는 2달러에 연동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딴 나라가 이걸 가지고 미국의 중앙은행에 찾아가서 달러 갖다 주면서 금을 줘. 그럼 금을 줘야 돼요. 이게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의 달러 금본위제의 기본 시스템이에요. 근데 70년대 초 미국이 이제 뭐 베트남 전쟁 같은 거 하면서 재정이 나빠집니다. 어떤 나라든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국가 부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항상적인 현상이지만 역사적으로는 항상 보면 전쟁 때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 자금을 조달해야 되니까요. 당연히 미국도 그때 안 좋았겠죠. 가만히 다른 나라 애들이 보니까 좀 찝찝하잖아요. 혹시 금 안 바꿔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실험을 해봤겠죠. 프랑스 애들이 가서 야, 금 좀 줘봐. 그러니까 딱 주고 프랑스가 찾아가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던 영국이나 딴 나라들도 좀 찜찜하잖아요. 우리도 가서 좀 금 좀 내라 그러고 줬을 거 아니에요. 미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금이 빠져나가잖아요. 열이 안 받겠습니까? 미국이 열이 받았죠. 닉슨 대통령이 선언을 합니다. 1971년 8월 15일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부터 금 안 바꿔줄 거야. 금 교환을 일정 유보할 거야. 딱 선언해버립니다. 달러 값이 폭락했겠죠 그 당시에. 왜냐하면 신뢰를 깬 거니까. 저는 흔히 하는 얘기로 미국이 요즘 트럼프가 너무 깡패짓하는 거 아니야 얘기하지만 미국은 이번만 깡패짓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합니다. 미국은. 자국을 이익을 위해서. 미국은 어찌 보면 자본주의 질서의 수호자이지만 자국의 이익에 대해서는 또 철저한 날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이제가 폐기가 되고 유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유보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 중앙은행이 제한 없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없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너무 많이 찍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찍어내는데 이 책에도 나오지만 2000년대에 왜 폭발적으로 늘었느냐.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금융위기가 오면 금리가 치솟고 망하니까 어떡합니까? 금리를 낮추고 돈을 넣어서 화폐 가치를 시켜서.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운데 긴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금리가 높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그 돈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쓰지 않고 다 은행한테 맡겨버릴 겁니다. 금리가 높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인위적으로 금리도 낮추고 돈을 푸는 방식으로 했고 그럼 이 돈이 풀려서 돈이 어디든가 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주식과 부동산 자산으로 간 거죠. 이런 우리가 제도적인 측면, 두 번째로는 2000년대 이후처럼 어떤 경제적인 위기라든가 이벤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그 돈을 풀고 그럼 돈의 양이 늘어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돈의 가치가 딱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떨어지는가 또 생각해 봐야 돼. 이런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구조적인 거 외에 경제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돈이 좀 풀려야 돼요. 그래서 통화량은 잘 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인플레이션이 높은 게 문제인 거지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다 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의 중앙은행 보면 인플레이션 목표치라는 게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웃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직관적으로는 물가 안 오르는 게 좋아 생각하지만 여러분 물가가 안 오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물가가 안 오르는 디플레이션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경제학자인 존 메이나드 케인즈경이라는 분이 거시경제학의 아버지고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경제학자들이 원래 투자를 잘 못해요. 근데 이분은 너무너무 뛰어난 투자가였고 그리고 세계 질서에 대한 엄청난 통찰력을 주셨던 분이고 천재 중에 천재였던 분이죠. 이분이 이제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한 사회의 부의 총량은 똑같지만 부를 누군가에서 누군가로 이동시킨다. 금리가 낮아져서 돈이 풀리고 집값이 오를 때는요. 예금자의 돈을 부동산 소유자로 은행을 매개로 해서 이동시키는 겁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건설 경기는 좋아지겠지만 조금 경제 전체가 성장 많이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이전이 일어나죠. 근데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케인즈경은. 물가가 하락하는 것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나쁘다. 왜? 부를 파괴한다. 부가 쪼그라든다는 거죠. 일본이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1929년도에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시기처럼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는 건데 이것이 2000년대 훨씬 더 가속화됐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랬는데 그럼 어느 정도냐 이 책에서 이제 그거를 쫙 여러 가지 사례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돈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교환 기능, 가치 척도, 종이와 이 볼펜을 서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가격으로 동일한 가격 단위로 표시해야만 서로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가치 척도 수단. 그 다음에 가치 저장 수단. 그러니까 저자는 교환의 매체로서 돈은 위대한 발명품이지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형편이 없는 자산이다. 현금은. 그래서 이제 금을 영국의 주택과 파운드 하니까 파운드와 주택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1970년부터 2020년도까지 영국 평균 주택가격 지수는 파운드화로 추정했을 때 50년간 50배가 상승했답니다. 상승했다는 거는 이거 뭐냐면 50년간 화폐 가치는 집값 대비해서 50배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값이 2배 올랐다는 표현을 쓰는데 다른 말로는 집값 대비해서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어가 다를 뿐인 거예요. 주어가 부동산이냐 주어가 돈이냐. 근데 이걸 만약에 금과 주택 가격을 비교해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요즘 금값 많이 올랐는데 1970년에 집을 살 수 있는 만큼의 금, 상응하는 금을 2020년대 봉화에다 꺼내면 거의 50배 올라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금과 주택은 비슷하게 50년간 화폐 대비 50배가 오른 거고 40년 동안 만약에 현금만 가지고 있었으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50배에 상응하는 돈의 가치를 잃은 겁니다. 근데 이걸 더 늘려서 최근에 2020년, 2021년도까지 하면 하락폭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왜 현금을 가졌던 열심히 저축하신 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졌던 이유가 바로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에 있는 거죠.